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전 국민이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실화된 복지 혜택 중에 가장 잘 알도록 지급된 복지는 역시 소비 쿠폰이죠.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2차 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혜택은 소득 상위 10%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 정확한 기준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상위 10%의 커트라인을 정하는 작업인 셈인데 그게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은 다음 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되는데요. 정부는 기준 중위 소득 210% 이상을 2차 지급 커트라인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6월 18일 기준 월소득이 1인 가구는 502만 원, 2인 가구는 826만 원, 3, 4인 가구는 각각 1,055만 원, 1,281만 원 미만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이보다 더 높이고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전 국민 하위 80%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중위소득 180%가 기준이었는데요. 이번엔 하위 90%인 만큼 그보단 일부 높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고액자산가 선별 기준도 2021년과 유사할 전망입니다. 직장 가입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인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12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추가 기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바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안을 올려놓고 검토하는 단계다라는 건데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네, 정부는 이달 안에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급 대상인 하위 90%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정 작업은 이달까지 마쳐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이루어진 1차 지급은 97%가 완료됐는데요. 그중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60%가량이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지금 보신 소비 쿠폰의 지급은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었던 2분기까지는 소비 위축이 계속됐는데요. 실제 이 시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특히 술집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소상공인의 매출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은 평균 4,507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술집의 경우 1년 전보다 매출이 9.2%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분식도 3.7%, 카페는 2.4% 매출이 줄었습니다. 노래방과 스포츠 시설 같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업종 매출도 8.3% 떨어졌고 숙박, 여행 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가장 안 좋은 결말은 빚을 져가면서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가게 문을 닫는 건데 실제 이런 경우는 얼마나 됐습니까? 네, 2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360만 곳입니다. 이 가운데 13.7%인 49만 2천 곳은 빚을 남긴 채 가게 문을 닫았는데요. 한 곳당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 원, 연체액은 673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도 1년 새 16조 원 늘어난 72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체된 원리금 규모도 13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3분기 들어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소상공인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지도 또 일자리를 찾는 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청년을 쉬었음 청년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런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에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비용은 연평균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우선 쉬었음 청년의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인구 가운데 이유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은 42만 1000명이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였는데요.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쉬었음 청년의 총 인구는 늘어나서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이 지난 2019년 4.48%에서 2023년 5.47%로 뛰었습니다. 총 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 비율도 2019년 0.84%에서 2023년 0.93%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 청년의 쉬었음 비중이 늘었는데요. 2019년 약 15만 9천 명에서 2023년 18만 4천 명으로 약 39% 늘었습니다. 전체 쉬었음 청년 가운데 고학력자 비중도 같은 기간 36.8%에서 38.3%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면서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액수로 어느 정도로 추정됐습니까? 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취업 청년과 쉬었음 청년의 예상 임금을 비교한 결과 쉬었음 청년의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80% 안팎인 약 180만 원 가량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연도별로 쉬었음 청년 인구와 예상 소득,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합산한 결과는 최근 5년간 총 53조 4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전체적인 고용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10명 중 6명 이상이 업무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인공지능 사용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국내 근로자의 비율은 63.5%에 달했습니다. 사용 목적을 업무로 한정해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1.8%가 AI를 쓰고 있고 17.1%는 정기적으로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한은은 한국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의 26.5%의 약 2배 수준이고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 7.8%보다 8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 덕에 업무 시간은 평균 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업무 시간이 1시간 30분 줄어든 셈입니다. 이렇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을 1%로 분석됐는데요. 우리나라 GDP에 적용하면 챗 GPT가 출시된 2022년 4분기 이후 올해 2분기까지 GDP 성장률 3.9% 가운데 1%포인트가 AI 도입에 따른 잠재적 기여도로 추정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주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안에서 쓰이는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육체 노동 쪽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한은은 물리적 AI를 기반으로 육체 노동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율 로봇과 협업하는 근로자, 즉 물리적 AI에 노출된 근로자 비중은 현재 11%고 향후 2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기술 발전에 따라 업무 시간 단축 효과가 더욱 커질 텐데 AI로 인한 업무 시간 단축을 어떻게 활용하여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직장인의 연차를 더 늘리고 또 해를 넘겨도 최대 3년까지 연차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기업 직원은 연차 수당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렇게까지 쓸 여건이 안 돼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정부가 검토한다는 방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은 재직 1년이 지나야 최소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이를 재직 6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남은 연차를 최대 3년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지금은 연차를 다 못 쓰고 해를 넘기면 수당으로 받거나 소멸했지만 아껴뒀다가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연차 일수를 전체적으로 늘리거나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연차 관련 제도가 검토되면 꼭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지난 6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라고 답한 경우가 14.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이런 경우가 18%를 넘겨 더 많았는데요. 연차 미사용 수당이 높아진 영향 등으로 마땅한 휴가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일하고 수당받는 걸 선호하는 겁니다. 반면 100인 미만 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휴가를 못 쓴 가장 큰 이유로 대체 인력 부족이나 조직 분위기 등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규모에 따라 이유에는 차이가 있지만 연차를 무작정 확대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중에는 돈으로 지원하지 않는 종류도 많습니다.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복지의 실질적인 액수를 따져봤더니 가구당 924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총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복지 종류별 비중은 변동이 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나라가 현물로 주는 복지 혜택, 이거를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라는 공식 용어로 부르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평균 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로는 12.9%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국가나 민간 비영리 단체 등이 개인 가구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을 말합니다. 구성비를 보면 의료 비중이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한 51.1%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겼는데요. 고령화로 의료, 요양급여 등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반면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교육 비중은 42.4%, 보육은 3.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각각 1.7%포인트,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별로는 어땠습니까?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커졌습니다. 2023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평균은 723만 원, 상위 20%인 5분위는 1,233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8%, 소득 5분위에서 7.4%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졌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분위는 의료 부문 구성비가 87.2%로 가장 높았고 소득 5분위는 교육 부문이 5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을 다소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 가능소득기준 진위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습니다. 진위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일부 종목의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YG 플러스, 풀무원 등 80개에 가까운 종목이 제한되는데 이유가 뭔지 취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의 거래가 묶이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총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합니다. 일차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YG 플러스, SK 오션플랜트, 이수페타시스 등 26개 종목이 정규 시장과 종가 매매 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CGV, 코오롱 등 53개 종목이 거래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의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대체거래소 거래만 막히는 겁니까? 네, 지난 3월에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 규정상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됐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31일 거래 종목을 800개를 지원하면서 급성장했는데요.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체 거래량은 약 154만 4천여 주이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서 약 19만 주가 거래되면서 전체 거래량의 12.2%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부터 증권사 14곳이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점유율 한도를 채울 기미에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지 이민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에도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일단 오늘도 키워드를 먼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과 상법 처리, 그리고 가계비 또 최대치 경신, 마지막으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꼽혔는데요. 맨 첫 번째부터 보면 여러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경제계의 시선이 이번 주 국회를 향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었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일찌감치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노란봉투법은 이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고치는 것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히 대응할 수가 없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노란봉투법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이 집중투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 근로자와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기업 경영 활동과 이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계비 또 최대치 경신인데 가계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집계가 되죠.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2분기 가계 신용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1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소위 이 영끌이 이어지면서 전체 가계 신용 규모가 1928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에도 627 가계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 영끌이 활발했던 만큼 가계부채가 종전 올해 1분기 최대 기록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조만간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던 경제정책 방향의 명칭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경제 성장 전략으로 바꾼 게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 단기 경제정책을 넘어 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인공지능, AI 중심의 로봇, 자율주행 등 이 신산업 육성과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여부도 주목할 부분인데 지난 1분기 역성장을 비롯해 미국 관세 여파로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처리, 가계비 또 최대치 경신, 그리고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까지 3개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에 1% 넘게 하락하며 장중 3,18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3시 기준 1.35% 하락한 3,1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98% 내린 799포인트 안팎에서 거래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6원 오른 1,384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